많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늘 한 번씩 세미나 할 때 많은 분들 오셨을 때 사진을 한 번씩 찍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한 번씩 웃어주시면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도망가시는 분도 있으시군요. 좀 부산한데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앤서니 버튼께서 앞에 데브옵스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때마침 저는 이제 애저 데브옵스를 사용을 해서 실제 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데모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시연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자료는 좀 아쉽게도 저희 데브옵스의 날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10월에 한글 날이 있잖아요. 대부분 또 한글로 또 대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외국에서 오신 분께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클라우드 메이트에서 이제 데브 그리고 옵스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MS에서 애저 MVP로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일 논의할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실제로 저희 경험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진행을 이제 해야 되다 보니 저희가 받았던 요구사항, 제가 처음에 도전했던 요구사항을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저희가 좀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해서 제가 풀어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자일 툴을 처음에는 쓰지 않고 제 전 직장에서는 종이로 애자일을 진행해봤었거든요. 종이로 애자일 진행했을 때 같이 일했던 팀원들이 지금 몇 명 있긴 해요, 지금도.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인데 저희 정의한 퓨처 드리븐 익스트림 스크럼 디벨로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진행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브옵스의 날이다 보니 데브옵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앞 시간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리고 애저 데브옵스가 저희는 애저 데브옵스 정말 재밌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괜찮게 썼는지 간단하게 시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조직에서도 좀 써볼만 하겠다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받았던 요구사항 마지막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강연을 통해서 만나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나다 보면은 제가 늘 우리 회사에서는 애저 데브옵스를 뭔가 만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스플린트를 늘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회사는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롤은 애저 사업부에 있거든요. 애저 클라우드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제 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하는 대시보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구글 이거 GCP거든요. 보시면 코스트 이렇게 나와있고 그래프 나와있고요. 보시면 도넛같이 되어 있어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구사항을 처음 주셨을 때 제가 받았던 요청이 대충 도넛 나오고 있고 이렇게 숫자 나오고 하니까 3주 만에 만들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3주. 진지하시네요. 보통 이 요구사항 3주 정도 받으시면 되게 아득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3주 정도면 3주 후에 퇴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퇴사는 가능하다. 그냥 익스파이어 하던지 5월 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결국 시대적인 요구사항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고 결국 만들어야 되니까요. 회사 일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국책사업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제안서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제안서를 쓰실 때 제안서도 쓰고요. 아마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간트 차트도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보시고. 근데 이 간트 차트를 만드실 때 보통 어떻게 진행되죠? 엔지니어 분들은 이 간트 차트의 존재를 몰라요. 그죠? 이거 개발자들한테 드러나는 순간 난리 납니다. 야, 이거 대체 계획 누가 세웠냐부터 시작해서 일정 대체 어떻게 할 건데 왜 주 단위도 아니고 하루 단위로 쪼개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진짜 불가능한 시간이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죠. 그죠? 저도 그렇게 겪은 적이 있고요. 아마 이제 엔지니어분들 혹은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간트 차트가 날아와서 업무를 강제 당하시는 분이 꽤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저희가 개발을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 여러 좀 고민들이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애자일 이제 방법론이나 개발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혹시 애자일 개발론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들어본 적 있다? 아, 훌륭하시네요. 30%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부끄러우셔서 손 안 드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계획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전체를 예측해서 시간표를 뽑지 않고 일정한 주기마다, 그러니까 스프린트마다 평가를 해서 다음 계획을 계속 잡아나가는 형태들을 일반적으로 애자일 방법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애자일 방법론이 왜 필요한가, 워터폴 방식은 왜 안 좋은가는 앞 시간에 저희 앤서니 보튼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죠. 저 늘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똑같은 사례를 설명해 주셨어요. 철학을 요구하고 납기 지연되고 시간에 따라 스트레스로 개발자에게 소진되고 나쁜 솔루션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냐? 워터폴 방식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코딩 끝나고 나면 파티한다고 했었죠? 파티한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터레이션이 많이 없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2주마다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데모들을 만들어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스크럼,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죠? 피처 드리븐. 사실 서로 다 장점이 있는데, 장단점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조직에 필요한 형태로 저희는 가져왔었어요. 언뜻 보시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2주마다 프로그래밍을 이제 만들어서 TDD 하는 거죠. 테스트 드라이브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TDD에 대해서 좀 밈을 드리지 않으면 저희는 PDD를 하고 있어요. PDD.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좀 개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PDD를 어떻게 좀 잘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잘 쓸 수 있어야 다른 쪽에 애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내부에서 적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플리트라는 친구 만들어서 진행했고요. 매번 이제 개발을 하려다 보니 저희 앞쪽에는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섞었습니다. 퓨처마다 반복하고 스크럼하고, 이 세 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익스트림, 스크럼, 퓨처 드리븐. 그래서 다 섞어봤어요. 퓨처 드리븐, 익스트림, 스크럼, 디벨로먼. 이렇게 해서 색상이 좀 안 좋네요. 지금 앞에 보시는 거는 저희 애저 쪽 보드인데요. 애저 데브옵스 보드인데요. 잘 되나? 왔다 갔다 안 하네요. 저희가 잘 아시는 칸반 보드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칸반 보드 형태로 제공을 해서 이제 쭉 진행을 했었는데, 해당 데모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애저 데브옵스라는 툴이 좀 여러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혹시 회사에서 티켓 시스템 사용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티켓 시스템 다니고 일하시는 분? 저희 회사 빼고요. 지라 아틀라시안 써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보시면 거의 좀 비슷하게 가죠. 그렇죠? 아틀라시안 내에서도 저희 트렐로가 이제 아틀라시안에 매각되고 나서 이런 칸반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자일스럽게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애저 데브옵스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 이 데브옵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에 대한, 그러니까 생산품에 대한
데브옵스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보셨죠? 한 번 정도는 데브옵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되게 많고 보통 혼란스럽습니다. 데브옵스가 뭐 직업인가? 문화라고도 하고 학습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되게 뭐 영어 잘 읽으시죠? 보시면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죠. 내용 자체는 뭔가 플랜을 하고 만들어서 릴리즈하고 다시 모니터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계속 도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외부에서 띠처럼 만들어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엔지니어 조직으로 들고 오면 이렇게 됩니다. 뭐 아틀라시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친구 좀 크게 보면은 뭐 거의 다 읽으시죠? 보시면 뭐 퍼펫이나 체프처럼 디플로이를 동시에 해주는 SSMS나 사진 찍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SSMS나 뭐 자빅스나 데이터독 같은 뭐 티켓 혹은 스플렁크 같은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쪽 이렇게 오퍼레이팅하고 이제 대시보드 형태를 뽑아보시는 형태들 여기도 다 아시는 것들이죠. npm, 쿠버네티스, 도커 다 해서 계획 세울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트렐로 공유하실 때는 드랍박스 여러 가지 썼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이 다 익히기에는 바운더리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렇죠. 바운더리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도 어딘가는 꼭 히어로가 있기 마련이에요. 영웅들이 있어요. 그 현자 같은 분들이 꼭 팀에 한두 분씩 계십니다. 보면 조직 내에서 계시는데 제가 잘 만들어진 이제 이런 것들에서 잘 만들어진 아키텍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온 건데 뭐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기덥에서 들고 와서 젠킨스에서 기덥을 찍어서 빌드를 해서 도커라이즈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도커라이즈를 하고 이 친구를 뭐 테스트를 거쳐서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쿠버네티스를 이제 좀 그 UI스럽게 구이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렌처 형태인데 이렇게 해서 뭐 그 퍼블릭 클라우드 쪽이나 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로 배포할 수 있는 지금 이 정도의 방식이라면 지금 회사에서 이 정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대단히 좀 잘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사내에서 이 정도 적용하셔서 쓰고 계시는 팀이 있으실까요? 어이없는 웃음 네, 한번 나왔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를 좀 방문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한 100명 정도 규모의 일정 이상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기술들이 자신과 너무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앞에 에자일도 나오고 데브옵스 얘기도 나왔는데 애저 데브옵스 얘기 어떻게 나올 거냐 했더니 이 친구가 좀 재밌어요. 좀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들, 회사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들을 고민해 보시면 뭐 지라, 아틀라시아 같은 티켓 시스템, 그 계획 플래닝을 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뭐 회사 사내에서 뭐 깃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두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젠킨스 같은 여러 파이프라인이나 CI/CD, Continuous Deploy까지 이제 하게 되는 뭐 젠킨스와 같은 형태들, 그리고 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QA팀에서 보통 맡아서 진행을 하시죠. 그리고 아티팩트는 아마 뭐 배포 쪽이랑 뭐 환경 쪽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다 제공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MS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도 옷을 입고 나왔지만 저 우분투 사용자 그룹에서 로코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MS 제품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저 친구를 다 합쳐준다고? 그러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써봤었고요. 이 친구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혹시 젠킨스를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젠킨스 사용해 보시고요. 아, 많으시네요. 젠킨스를 사용하실 때, 뭐 예전 허드슨이었죠? 사용하실 때 보면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젠킨스랑 퍼블릭 클라우드랑 혹시 같이 물려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죠. 경험 있으시죠? 근데 젠킨스를 사용하실 때 퍼블릭 클라우드랑 바인딩을 하시면은 나는 분명 젠킨스에 대한 그 경험을 들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AWS랑 붙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AWS랑 젠킨스랑 묶을 때는 젠킨스를 열심히 배우시는 게 아니라 AWS 로그인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세요. 그렇죠? 어떻게 로그인이 이루어지고 서로 교환을 하는지가 늘 허들이 정말 큽니다. 똑같아요. MS 쪽에서 애저랑 붙일 때도 젠킨스랑 붙일 때는 이 수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제이슨으로 뭘 주고 받는다고 하는데 대체 이 ID 값은 뭐지? 대체 이게 왜 생성되는 거지? 뭘 넣어야 리소스 접근 가능한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이론적인 내용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좀 시험 위주로 가려고 지금 PT는 되게 짧게 잡았어요.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볼 거거든요. 저희가 최근 한 2, 3년 정도까지 많이 논의됐던 웹앱. 웹앱은 어떤 거죠? 웹앱은 어떤 건가요? 네. 자, 머릿속에 웹앱이 어떤 건지 다 떠오르시죠? 근데 요즘에 웹앱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앱들은 좀 재밌더라고요. 이 친구 하나하나가 이제 컨테이너로 넣어서 이 친구가 이제 프리 티어로 갔을 때는 수천 대의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컨테이너를 보내서 한 5,000대 정도 컴퓨터 안에서 3만 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막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웹앱이라고 하면 이제 컨테이너화 되어 있는, 저희가 보통 IaaS 인프라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80포트로 HTML 돔 방식을 보여주게 되려면 뭐 엔진엑스나 그렇죠, IIS나 아파치나 톰캣 같은 거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컨테이너 얘기 나오면 그런 거 설치 없이 뭔가 같이 패키징돼서 들어가고, 실제 알맹이 정적 콘텐츠들은 동적 콘텐츠들만 이렇게 들어가면 돌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데브옵스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아까 받았던, 잘 보이나요? 저희가 아까 받았던 요구사항들이거든요. 요구사항을 받자마자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3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3주 주셔가지고 제가 일정을 2주 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2주 후에 일정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개발자분들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그리고 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주신다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늘 좀 거짓말을 강요받는다고 할까요? 이런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얼마 필요하다고요? 3주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팀한테 가서 야, 3주 만에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온갖 화살과 비난이 날아오게 되죠. 그럴 때 보통 플래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좀 주십시오. 저희가 2주 정도는 플래닝을 세워서 타임포커를 쳐서 전체 볼륨을 잡은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제가 아까 여러 기능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버뷰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대시보드를 한번 구성을 했었어요. 이건 지금 거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 태스크들을 이제 들고 가는 형태인데, 저희 애자일 이제 방법론을 통할 때 사용할 때 그 태스크를 등록하실 때는 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유저 스토리 피처, 유저 스토리 에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노란색으로 잡힌데 테스크라는 개념이에요. 테스크라는 개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가 아까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시스템 개발. 맞죠? 해당 시스템 개발인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밑에 다시 플랜이 세워지게 됩니다.
언제 데모를 하고 언제 실제 퍼블리싱을 할 건지 정해지죠. 그리고 그 밑에까지 가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떤 언어로 개발해야 되고 이런 트랜지션 만들어내야 되고 들이 정해지죠. 하지만 그 제일 아래 끝단, 그러니까 리프 모드라고 하죠. 제일 마지막 끝단에는 태스크라는 단위가 나와요. 태스크라는 단위는 한 사람이 하루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 제가 그 개발자들한테 그 신임 개발자들하고 얘기를 해요. 파이썬에서 MySQL이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커넥션만 맺을 거야. CRUD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커넥션 맺을 거야. 얼마 필요할 것 같아? 몇 시간 줄까? 라고 얘기하면 몇 시간 필요하신가요? 네, 보통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개발자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거 있죠. 저희가 늘 플래닝을 잡을 때 내가 저거 10일 정도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워킹데이 10일이다 라고 잡으면 10일 안에 끝나나요? 10일 안에 끝나던가요? 보통 2배 내지 한 2.5배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죠? 기간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스플린트를 먼저 만들었었고요. 스플린트에서 아까 스플린트에서 얘기했지만 저희 스플린트 이름은 참고로 도라도라라고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 MS 내에서는 스플린트가 139회였나요 아까? 맞죠? 창이 맞나요? 139회? 네, 저희는 한 8개 정도의 스플린트가 있었어요. 스플린트 정도 있었는데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정했어요. 이런 것들하고 저런 것들하고 이제 칸반보드로 쭉 만들었죠. 칸반보드로 만들다 보면 제가 아까 노란색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하나 만드는 거죠. 강연 준비 하고 어사인을 저한테 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숫자예요. 숫자. 시간이거든요. 강연 준비는 저 같은 경우에 한 5시간 정도 했다고 5시간 정도 했습니다. 개발자들한테 이 시간을 묻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팀장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은 늘 포커를 쳐야 되거든요. 야, 너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3시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무슨 3시간만 해? 5시간만 해. 5시간 할 잘하는 거야. 5시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태스크 단위로 시간들을 다 모으다 보면 여기 보시면 뭐 API 분석이라고 해서 하나의 미션이 나와 있고요. 지금 13시간이라고 쌓여 있어요. 13시간이라고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플래닝을 다 잡았을 때 저희 보통 탁상 공부 많이 하시죠. 그렇죠? 회의 매주 해서 뭐 할까? 다들 종이 가지고 와서 노트북에 뭘 쓰지만 그거 잘 안 남아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태스크들을 생성하면서 회의를 했어요. 하고 싶은 말하지 말고 태스크 일단 다 적어. 한 다음에 누가 처리할 거고 시간 어떻게 들고 갈지만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끝단부터 시간을 잡아 나가고 이 중간 단계들 계속 위로 올라가면 아까 오버뷰에서 보셨던 번다운 차트가 그려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저희 제시했을 때는 이쪽은 없었고 대충 컴플리트가 나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예상 시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그러니까 플래닝을 다 세우고 그동안 분석하고 했었죠. 그래서 대충 얼마 만에 끝날까요? 하다가 제가 12주를 달라고 했습니다. 12주는 3개월이죠. 그러니까 8주 더하기 QA 한 2주, 디버깅 한 2주에서 12주 정도면 왠지 해당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재밌게도 저희 조직은 개발팀이 2명이거든요. 2명인데 한 명은 작년에 졸업한 파이썬 개발자 친구 한 명은 전데요. 저는 보통 코딩을 잘하지는 않고요. 말만 입으로만 개발하고 코딩은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플랜을 짜서 이제 실제 신입 개발자분이랑 계속 얘기를 나눴던 거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대체 얼마일까?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스프린트를 쳐나가기 시작했죠.
스프린트 6은 이제 GA 후에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보시면 뭐 협업도 했었고요. 뭐 계속 뭐 던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던하고 끝낼 때 저희는 모듈 단위로 개발했었거든요. 모듈 단위로 개발했을 때 이게 던으로 끝나게 되면 그 모듈을 무조건 재활용할 수 있어야 끝나는 걸로 진행을 했었어요. 보통 개발자분들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야 이거 해놨는데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코드를 가지고 실제 프로덕트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좀 기다려주시죠. 맞죠? 보통 많이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모듈 형태로 설계하고 만들어지면 구현하고 나면 그 친구는 그냥 모듈 뜯어서 딴 데 꽂으면 그냥 아기먼트랑 아웃풋만 나오게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보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끝나는 시간을 요구를 한 거였고, 만약 이 개발자 친구가 5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만약 5시간 안에 못 끝내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팀장이에요. 팀원이 5시간 달라고 했는데 5시간 만에 못 끝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까 그 엔지니어링 스코어보드 그래서 그 오버타임에 대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왜 5시간 만에 못했는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친구의 학습이 모자라서 진행이 덜 된 건지, 아니면 우리는 처음에 태스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태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모듈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친구를 다시 이슈로 보낸 다음에 이슈 밑에 다시 태스크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도 다시 시간을 다 잡다 보면 계획이 계속 그려져요. 계획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렇게 플래닝을 했었고요.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애저 데브옵스가 참 쓰기 괜찮은 게, 보통 저희가 쓰다 보면 플래닝을 할 때는 아틀라시안에 로그인을 해서 트렐로를 켜고, 그 다음 보드에 등록할 때는 지라 시스템을 쓰고, 파이프라인 짤 때는 젠킨스 설치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빌드 서버를 직접 체크를 하고, 버전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버전인도 회사 내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들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거 합쳐질까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전 대시보드를 띄워놓고 늘 작업을 했었거든요. 남은 거 뭐지? 해야 될 거 뭐지? 그래서 플래닝하는데 저희 팀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재밌어요. 버그인가요? 자, 저희 예전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던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개발팀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톰캣 자바로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자바 자르 파일을 어떻게 하죠? FTP로 들어가서 톰캣을 내렸다가 자르를 올려서 톰캣을 다시 켜는 형태로 진행했었죠. 그러다 보면 오퍼레이션 팀도 따로 되어 있고, 그죠? 개발팀도 따로 되어 있고, 그 운영팀에서, 서버 운영팀에서 톰캣을 올렸는데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규칙 사유가 싸움이 시작되죠. 개발이 잘못된 건지 톰캣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맞죠? 힘들죠. 그리고 아까 젠킨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젠킨스 같은 경우에도 앞에 허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애저 데브옵스가 이런 것들 좀 많이 줄여놨더라고요. 일단 저희 개발자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파이프라인 세팅은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거, 2번 이상 할 거면 자동화시키고, 2번 이상 할 거면 오토메이션으로 웬만하면 가고, 한 번 세팅되면 개발자는 웬만하면 작업에만 신경 쓰자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팀들은 늘 배포 때마다 고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MI로 만들어서 어디로 배포를 했는데 배포가 잘 안 돼서 롤백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늘 있죠. 그리고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데모하면서도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아까 그 젠킨스 말할 때 로그인에 대해서 되게 해박한 지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재밌는 게 이름이 애저가 붙어 있다 보니 애저에 배포할 때에 대해서는 되게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보시면 제 쪽 서브스크립션 이름만 잡아서 제 쪽에 이제 과금 나가는 계정이거든요. 계정만 잡으면 여기 하위 드롭박스에 자신의 인스턴스들이 다 보여요. 자신이 쓰고 있는 리소스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클릭만으로 배포에 해당하는 엔드노드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다시 AWS에 붙이게 된다면 좀 고생을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배포되는 거는 한번 예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제 강의 시간이 몇 분까지죠? 5분 남은 건가요? 10분 남았어요? 아, 빨리 해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더 빠른 형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저희 github.io github.io 혹시 쓰시는 분 있으시나요? github.io? 아, 진짜 한 분, github.io 두 분. github.io도 하나의 정적 웹사이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웹앱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웹앱을 좀 미리 만들었습니다. 해당 주소에 제가 웹앱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배포만 하나 하면 이 친구가 컨테이너에 쌓여있어서 IIS가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정적 내용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사이트가 있죠. 두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해서 이 친구를 이제 하나의 코드가 양쪽의 웹앱으로 다 배포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친구 서버리스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드를 저희가 젠킨스 같은 경우는 빌드 서버를 구성해야 돼요. 핑켓 버전이 몇인지 뭐 인스톨도 하고 작업 붙여야 되는데 이 친구가 서버리스로 애저에서 내가 알 수 없는 인스턴스 위에서 컴파일을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엔드노드로 배포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시나리오는요. 예전에 데브옵스 2019 때 저희 앉아 계신 최영 사장님이랑 같이 진행했던 건데요. 그 친구 조금 더 응용을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이쪽 처음 파이프라인은 배시 스크립트 바꾸죠.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배시 스크립트가 뭐 깃에 대한 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뭔고 하니 저희 작업하시고 나면 늘 깃에 커밋 하시죠? 늘 그죠? add, commit, push, pull 늘 하시잖아요. 그런 반복되는 작업들을 자동화를 한 거예요. 반복되는 작업들을 자동화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친구는 그 GitHub에 있는 친구를 MD 파일을 컴파일을 해서 HTML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바꾼 다음에 양쪽으로 배포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또 MS가 GitHub를 인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배포를 할 건데 세팅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릴리즈 파이프라인에서 이 친구는 하나 리동도 해주고요. 제가 애저를 미리 만들어 놓은 웹앱을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일단 리로드를 해주고 엔드포인트 좀 잡는 겁니다. 되고 나면 타입은 웹앱으로 배포를 하는 것이고 저희 앱 서비스 네임은 이것도 제가 아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DevOps Days 데모라고 하나 만들어 놨고요. 뭐 애저 내에서 여러 리소스 그룹 형태들도 터치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릴리즈 파이프라인 수정을 하고요. GitHub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바꿔볼게요. 참고로 이 내용은 여기 보시는 페이지는 github.io 페이지고요.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아티클이죠. 자, index.md를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날일까요? 네, DevOps Day라고 바꿔서 커밋을 하나 할게요. 커밋을 하게 되면 커밋이 되었죠. DevOps Day라고 커밋이 되고 이 친구의 빌드 파이프라인을 돌아가 보면 제가 그 구성한 형태로 빌드가 시작돼요. 자, 시작되네요. 저는 파이프라인만 구성해두고 그냥 깃에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커밋만 한 거예요. 뭐 해당 내용은 저희 영락차장님이 한참 많이 고생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깃에서 코드를 받아서 .NET을 통해서 MD 파일을 HTML로 변경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데모를 할 때 사실 늘 좀 긴장이 돼요. 중간에 파이프가 혹시 터지지는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잘 되나요? 근데 이런 컴파일이 서버리스에서 일어난다는 건 되게 재밌어요. 그 애저 내에서 저희가 빌드를 구성을 하실 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성이 가능하시거든요. 저희 리눅스 잘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파이썬을 설치하실 때 보면 파이썬 설치하실 때 리눅스랑 늘 충돌이 있죠. 왜냐하면 리눅스 바이너리는 파이썬 2.7 버전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3.7 버전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 뭐 파이 엔바이러먼트나 뭐 버추얼 엔바이러먼트 같은 거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세팅에서는 드래그 한 다음에 소수점만 바꿔주면 적용이 알아서 돼요. 당연히 내부에는 컨테이너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의 다 완료됐네요. 그래서 빌드 파이프라인에는 일단 문제가 없고 이제 릴리즈 파이프라인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돌고 있나? 자, 다시 디플로이. 뭐 자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이제 빌드가 끝나면 그 친구 아티팩트를 통해서 제가 자동으로 릴리즈를 이제 애저 웹앱 쪽으로 바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빨간색이 떴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바로 수정해 볼게요. 아마 파이프라인을 제가 수정을 하고 세이브를 안 눌러서 그럴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이 친구를 적용을 하고 이게 예전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명령 딱 하나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파이프라인 구성을 한 번만 신경 쓴다면 이제 개발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웹 어플리케이션. 그죠? 아마 GitHub.io에는 적용이 됐을 거예요. 에코 눌러보면 그렇죠. GitHub.io에는 제가 아까 바꾼 내용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웹앱 쪽의 배포만 끝나면 되는데 네,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친구의 웹앱을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그렇죠. GitHub.io에 배포됐던 내용들이 웹앱에도 그대로 배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한번 잡고 제가 실제로 구성할 때 한 3-4시간 정도 고생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잡아두고 만들면 이제 계속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시간 짧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사이트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저희 MVC 패턴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뷰 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엔드 쪽이 모델이랑 컨트롤러만 만들었었거든요. 파이썬으로 저희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도넛 형태의 애저 사용할 때 비용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하루에 얼마 썼는지 이런 것도 뽑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밑에 요금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저희가 방금 예제를 통해서 세팅을 한 번만 해보면 저희 보드를 통해서 플랜을 잡고요, 개발자는 GitHub에 그냥 업만 해주게 되면 저희 설정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서버리스에서 작동도 가능하고 자기 컴퓨터에서 아니 빌드 서버에서도 가능합니다. 작동하는 형태에서 마지막으로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웹앱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학습하는데 한 3-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걸려서 직접 적용을 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연을 보여드렸고요. 뭐 간단한 시연이랑 저희가 어떻게 애저 데브옵스에서 애자일 형태로 적용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었네요. 네, 저는 클라우드 메이트의 배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